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의 연속인데 또 전화위복이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면 분명히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기회와 앞으로의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가 큰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이 탄소 중립, 기후 어젠다에 대한 잘못된 과학적 팩트와 잘못된 통념을 여러분께 오늘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영대학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환경경영 정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탄소 중립 전도사로 살았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탄소 중립 정책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 이후부터 무엇부터 잘못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기후정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아군인데 우리 모두 속았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해로운 기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기체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이 지구의 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죠?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악마화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악마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오늘 1부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학적 팩트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ROTC, 여러분 이제 군 장성이셨었고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군복무를 공군에서 잘 마치고 전역을 했었는데 3절 전략이라는 신조어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축을 공격한다는 발상이고요. 실제로 현대 군사담론 신조어로서 구성 개념은 기본적인 고전병법에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붕괴시키며 미래를 빼앗으면 한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를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면 되고요. 현재를 붕괴시킨다는 건 현재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 국가의 과학기술과 국가의 엔진을 멈춰버리면 미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 번째 영역, 과연 우리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가, 어떤 과학을 잘못 왜곡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기술과 국가 엔진이 한번 멈춰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영역은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 1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도태되면 다시는 그 경쟁 체제에 다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는 이것을 바로잡기가 너무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또 더욱이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어젠다가 바로 이 탄소 중립 어젠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빼앗는 정책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탄소 중립 정책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됐죠. 53에서 61%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연간 약 10조 1,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9.9%를 증폭했습니다. 증강했죠. 그 다음에 탄녹이라고 표현하는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ESG 경영과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정책을 실행하고 실제로 41.6%라고 하는 역대급 증가율을 가리키면서 정책의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은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경제 타격이 올 것이다. 이미 예견해
예견한 바 있습니다. 매년 0.6%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예상했고요.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의 하락을 예견했습니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업군이죠. 이쪽에서는 매년 약 400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제조업과 에너지 부분은 추가 1000조 원 이상씩 매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예측인데 지금 현재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유럽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약 15에서 20년 전부터 녹색 성장을 가장 강력하게 외치던 유럽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녹색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어떠한 타격이 지금 받고 있지만 미국은 많이 벗어났어요. 많은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인해서. 자, 근데 산업 전기료가 미국은 8센트, 한국은 14센트 수준인데 유럽은 지난 몇 년간 4배로 폭등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국은 33센트 넘었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이제 30센트를 육박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현재 상태, 에너지 가격, 산업 가격 형태에서 유럽이 전 세계와 이제 경쟁할 수 있을까요? 점점 도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럽은 지난 20년간 탄소 30% 감축을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녹색 성장, 유럽은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12월 3일부로 얼마의 청구서를 받았다고요? 유럽 전역이 4,400조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지불해내야 됩니다. 유럽은 앞으로 4,400조입니다. 자, 이것이 녹색의 역설인데요. 탄소 감축을 성공하면 전기요는 폭등하고요. 에너지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고요. 산업은 이탈하면서 4,400조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지금의 정책 그대로 가면 유럽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정책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10개국입니다. 10개의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9번째 순서입니다. 자,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 중에 중국이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45%가 중국 한 국가에서 발생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인디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파리 기후협약은 매년 420조 원씩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분담금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게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이 421조 누가 다 낼까요? 거의 다. 누가 다 냈었을까요? 미국, 유럽, 일본이 거의 다 분담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동안은. 자, 그런데 45%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은 얼마 분담하고 있을까요? 단 1원도 분담하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탄소 배출이라는 이야기가 지구를 지키는 거라고 하면서 어느 국가는 안 내도 되고 그것도 전 세계 거의 절반 정도를 배출하는 국가는 한 푼도 안 내는데 다른 선진국들에게는 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과학입니까? 정치입니까? 100% 정치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하죠. 이 돈 낼 수 없다입니다. 낼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석학이십니다. MIT 대학교 리처드 린젠 교수님이신데 뭐라고 하셨나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무엇이다?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Now You See Me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마법사들이 나와서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와 똑같은 스토리 전개가 지금 탄소 중립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기존의 기후과학 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고요. 일반 분들이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읽었을 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정말 기후과학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도 기후과학에 크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고요. 어르신들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과학적 이야기고요. 두 번째,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잘못된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난과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위성 연구를 통한 다양한 팩트체크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장악한 이 광물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후과학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혈세가 낭비되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은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엇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뺏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수증기는 가장 큰 온실가스이다. 과학입니다. 무엇으로? 질량적으로나 영양적으로나. 수증기가 모든 기체 중에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기 온실 효과가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가 더 크대요? 70에서 100배 이상 더 큽니다. 그리고 더 강력합니다. 자, 세 번째, 이산화탄소는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있고요. 자연이 배출되는 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가 더 클까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을까요? 인간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을까요? 자연 발생이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해하셨죠?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음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세 가지 방금 말씀드린 과학적 팩트에 대해서 첫 번째 오류가 여기서 보이십니까? 이 다이어그램은 많은 대학교와 전 세계 거의 모든 기후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쓰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인데 여기에서 무엇이 오류가 있을까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류. 뭐가 없죠? 수증기를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데 왜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에는 쓱 빼놨을까요? 자, 수증기가 들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증기는 95%, 이산화탄소는 약 3.62%. 물론 연구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3에서 4%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전체에서 크게 비중을 잇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닌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수증기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두 번째 오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많아요? 인간의 배출이 많아요? 자연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자연적인 배출이 더 작은 것처럼 보여졌네요. 왜 그럴까요? 해양, 화산, 식물, 동물의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배출한 게 훨씬 많아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 배출 96.6%, 인간의 배출 3.4%.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배출하는 모든 이산화탄소 양을 다 줄여도 실제로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양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수십조, 수백조의 대한민국 혈세를 낭비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논리를 딱 넣어서 데이터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온실가스 양 중에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인간이 기여하는 만큼은 어만큼이다? 이 점 하나만큼이다.
그리고 실제로 인류 전체가 연간 배출하는 전체 이산화탄소량은 지구 대기 중에 약 몇 분의 몇이래요?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100만 개로 쪼갰을 때 이 블락 하나 정도의 양만큼이 인류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입니다. 자, 이만큼의 극미량이 과연 지구의 기온과 이 광활한 지구의 기후를 옮기거나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정답을 아실 겁니다. 인류 배출 이산화탄소는 100만 분의 1 수준이고 그걸로는 기온과 기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지구 기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증기, 즉 구름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영향은 바로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순환과 기온과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지 이산화탄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지구 기온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던 적이 있었을까? 여러 데이터들 중에. 자, 이거는 지구의 6억 년 전부터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지구 기온을 연구한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자, 지질학적 역사에서는요, 이산화탄소 지구 기온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거의 찾을 수 없다라고 이미 거의 결론 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은데 지구 기온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낮아지는데 오히려 온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계속 낮아지는데 여기도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관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잠깐 동안에 비슷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거 한 두 축을 가지고 계속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병든다는 식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2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입니다. 모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살아간다. 이건 광합성이고 신의 축복입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신의 축복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인류는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실제로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증가는 이산화탄소가 식물들의 먹이라고 했죠? 무슨 일이 발생해요? 전례 없는 지구 녹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위성에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미국 대륙의 2배 면적이 지난 35년간 나뭇잎, 식물의 잎의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몇 배만큼이요? 미국 대륙의 2배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의 잎의 양이 늘어났다. 왜요?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서. 식물들이 마시고 살아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물의 효율도 좋아졌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효율, 식물들이. 그걸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마시죠. 마시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증발할 수 있죠. 기공이 열리니까. 그 증발되는 현상을 증산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기공을 짧게 열어도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올 수 있죠. 농도가 짙으니까. 그리고 많이 열지 않아도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마실 수 있죠, 식물이.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증발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공을 조금만 열어도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마시니까. 그리고 수분 효율은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물을 사용하는 양 자체를 적게 써도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산화탄소의 또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 페인트를 칠할 때 여러분, 빨간색으로 딱 페인트를 칠했다고 칠게요. 첫 번째 칠하면은 색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바뀌죠. 그죠? 두 번째 칠하면 어때요? 뭔가 바뀌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첫 번째보단. 3번, 4번, 5번 칠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계속해서 바뀌는 그 다름이 적어지기 시작하죠? 이산화탄소도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CO2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파장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의 농도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열 에너지 흡수 양의 증가량이 어떻게 된대요?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0ppm에서 280ppm까지 가는데 열을 흡수하는 흡수율이 6.2% 증가합니다. 상당히 큰 수치예요. 자, 그런데 280ppm에서 407ppm까지 가는 데는 0.6%밖에 증가 안 하고요. 407ppm에서 690ppm까지 증가할 때는 0.4%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280ppm 질었다고 해서 이 6.2%가 이 690ppm 갈 때 똑같이 열 전달률이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염 일수와 강도를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렇게 쭉 계속 관측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1940년대에 어땠어요? 폭염 일수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았었어요. 여러분, 1920년부터 1940년대가 20세기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점점 시원해졌습니다, 지구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1940년대는 지금보다 더 더웠나요? 그리고 폭염 강도 지수 또한 1940년대가 가장 높았는데 왜 이산화탄소는 더 적었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 데이터를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편집하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고, 이제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자, 홍수가 1913년도에는 GDP 대비 2.2%의 비용이 발생해요. 홍수 피해로. 자, 그런데 1940년대는 0.2%, 21세기 현재는 0.05%밖에 발생 안 합니다. 물론 홍수 피해 입는 거 안타깝죠. 하지만 과거 대비 훨씬 더 적은 비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인류의 삶은 이젠 훨씬 윤택해졌다. 전혀 기후위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홍수 피해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불로 가보겠습니다. 자, 산불로 인해서 피해보는 소실된 토지량입니다. 미국 국립소방센터 데이터입니다. 1913년도에 소실 면적이 20만 제곱킬로미터. 그런데 현재 약 얼마? 3만 6천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로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CO2가 이렇게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 CO2가 늘어나는 게 산불이 문제가 되고 홍수가 문제가 되고 폭염이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은 99% 이상 줄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병원과 도로와 통신 기반 등 선진 사회 문명이 발달했고 기상예보와 재해복구 시스템 같은 기술과 인프라가 발전했기 때문인 겁니다. 탄소 중립으로 우리 인류를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으로 우리 인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늘어나는데 왜 사망자 수 비율은 계속 줄어들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혈세가 낭비됐던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 아시죠? 그린피스가 2020년 찌팽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한국 대표였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 왜 중국 사람이 그린피스 코리아 대표인 거야? 라고 하도 말이 나오니까 지금은 아시아 다이렉터로 갔어요. 그럼에도 아시아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기후 비상사태다 말 한마디로 부산이 얼마를 예산을 편성해요? 부산 해상도시에 15조 3천억을 편성합니다. 말 한마디에 바로 다음 해에. 자, 그리고 이 15조 3천억을 어딘가엔 썼겠죠? 그런데 30년간 부산 해수면 상승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위성에서 관측한 모든 데이터고요. 부산 해수면 높이 측정값이 1993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직선상이에요. 해수면 상승이 거의 없어요. 이제 해상도시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기본계획도 자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핑계는 대야 되잖아요. 자신들의 관측이 잘못됐다고 말 못하고 뭐라고 해요? 돈 없어서 못한답니다. 이게 녹색 정책의 민낯입니다. 말 바꾸기예요. 해놓고 예산 편성하고 없애고. 자, 그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게 지금 현재 다른 어젠다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북극 항로입니다. 제가 뒤에 자세하게 위성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발루 메무부 장관이 2021년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쇼를 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서요, 연설을 해요. 뒤에 UN 국기 있죠? 이 사람이 투발루 외무부 장관이에요. 몰디브와 투발루는 정말 물에 잠기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외칩니다. 투발루 해수면 상승 때문에 잠기니까 돈 좀 더 주세요. 보조금 주세요. 그거 한 거예요. 어떻게? 돈 더 내놔 이겁니다. 선진국한테. 그래서 돈 더 줬어요, 유엔이.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해요? 위성사진 결과 투발루 국토 면적은 지난 40년 동안 2.9% 증가했습니다. 이건 관측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후 파리 코미디 쇼 때문에 관광객이 유치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들 몰디브가 없어진다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없어지기 전에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 전 세계에 여행 러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녹색 정책의 민낯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빙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극곰 개체수 줄어든다고 알고 계시죠? 1950년대 5천 마리였던 게 지금 몇 마리예요? 3만 마리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팩트입니다. 이거 다 연구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북극곰은 건강하고 새끼도 잘 낳고 생존율도 아주 잘 유지 중이다. 그리고 북극곰은 최상의 포식자로서 5분 넘게 잠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TV에서 북극곰이 조그만 빙하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어렵게 꿈치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잠깐 쉬거나 부상당한 북극곰일 수 있어요. 그거 딱 찍어서 모든 북극곰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다 그렇게 된다고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그러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극빙하는 어떻게 될까? 전혀 줄고 있지 않다. 일본 우주항공기구 데이터입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가요? 2025년 3월 달입니다. 빈 곳 보이나요? 꽉 찼습니다. 거의 100% 빙하 다 차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에 9월 2일, 9월 2일 비교한 거예요. 13년 만에 혹시 얼마나 바뀌었을까? 녹색이 게이닝, 빙하가 많아진 부분이고요. 빨간색이 없어진 부분이에요. 자, 녹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녹색이 많죠. 빙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뉴스 기자들이 뭘 가서 찍어요? 빨간 부분만 딱 찍는 겁니다. 녹색 안 찍어요. 빨간 부분만 찍어서 보도하는 거예요. 빙하 다 녹고 있다고. 자, 9월 13일. 어때요? 녹색 더 늘고 있죠? 9월 20일 녹색 어때요? 더 늘고 있죠. 2012년도 대비 빙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자, 여러분 북극 항로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그런데 왜 열린다고 할까요? 난리죠, 지금. 북극 항로는 열리지 않는데 내년 선거를 무엇을 위해서? 부울경 표밭을 노리는 겁니다. 선거용 정치 프로젝트입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산, 울산, 포항, 경남에 사시는 자유애국 국민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혹여나 위에가 녹았다 칩시다. 그래서 배가 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 바다 밑에 빙하는 녹아 있을까요? 안 녹아 있을까요? 안 녹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타이타닉호 같은 사건, 사고가 속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엄청난 재산을 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역선들이. 그리고 부산 해상도시 거짓 정책인 것처럼 이 북극 항로도 똑같은 형태의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끝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입니까? 자, 이게 현재 관측되고 있는 빙하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북극 항로가 열리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아요. 근데 왜 일본은 아주 조용할까요? 아니까요. 다 관측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난리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입니다. 기후변화는 꼭 있어야 하는 자연의 섭리다입니다. 기후변화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는 내려야 하고요. 사지사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기후에 거의 영향이 없고 그거에 의한 기후위기는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있어야 하지만 기후위기는 없다. 환경오염은 관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단어를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혼용해서 막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기후위기인 것 같고 환경오염이 싹 다 포함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인류는 물과 땅과 쓰레기 관리해야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과는 완전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빨대를 쓰고 안 쓰고가 탄소 중립, 지구 기후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그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국무위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혈세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쓰레기통에 처박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12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인간이 발생한 CO2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하겠다는 탄소 중립은 무엇이다? 완전한 거짓이다. 입니다.